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들을 계속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새 원내 사령탑으로 김기현 의원을 선출했어요. 네. 영남 출신 사선 의원인데 일단 두 분 이런 결과 혹시 예측하셨어요?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의원들의 선택이잖아요. 네, 그렇죠. 의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내대표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 대선도 있죠. 또 6월에 지방선거 때 보면 또 기초의원, 강역의원, 기초단체장 다 이거 의원들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자기와 조금이라도 가까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생하고 큰 관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의원들의 선택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 기준을 볼 때는 첫 번째로는 영남, 두 번째로는 친박, 세 번째로는 기타. 그래서 이게 보면은 권성동 대 김기현의 양강구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는 이 양강구도가 마치 이제 당대표를 뽑는 거라면은 그런 양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건 의원들의 선거거든요. 네. 철저하게 영남 우선이죠. 그러니까 친이 친박으로 나눌 때 친이는 이제 친이명박, 친박은 친박근혜인데 오히려 친이 쪽에 가까운 김기현 의원이 유일한 영남 출신이에요. 영남 지역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몰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1차 때 결판이 났어야 되는데 안 나느냐. 네. 그거는 김기현 의원은 친박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친박은 영남의 강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친박인데 친박은 오히려 강한 친박 색깔을 가지고 있는 김태흠 쪽으로 모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30여 표 정도는 김태흠 쪽으로 갔고 그러니까 2차 결선 투표를 할 때는 그러면 기타 지역에 기타 후보를 지지했던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어디로 갔겠어요? 그럼 김기현 쪽으로 가는 거죠. 김태흠보단 차라리 그렇죠. 김기현 의원이 그렇죠. 덜 친박색을 갖고 그래서 있다. 김기현 의원이 정확하게 66표 딱 얻게 되죠. 나머지는 김태흠. 이 계산을 보면 정확하게 1순위는 영남, 두 번째는 친박, 세 번째는 기타. 이런 선거 결과를 볼 수가 있던 거죠. 근데 좀 분석 결과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친박의 좌장격인 서청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양강구도는 권성동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권성동 의원이 1차 투표에서도 떨어졌죠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금 이제 서로 간에 세력 간에 힘을 실어주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름이 김민하입니다. 네. 네. 김기현 아니고요. 네. 김기현 뭐 이런 이름 저희 아니고. 김밖에 안 했어요. 네. 일단 김기현 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이 후보들 중에 미움받을 의원들 사이에 미움받을 여지가 제일 적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뒤에 누가 있다 또는 유력 대권주자 무슨 개다 이런 꼬리표가 다 붙어 있거나 이런데 김기현 의원은 그런 게 좀 희미하거든요. 무슨 이게 계파가 어디 소속인지 그리고 이제 탄핵과 관련돼서 한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움받을 요인이 적어가지고 이제 좀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됐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지금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영남이냐 아니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게 전당대회까지 연결되는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청원 전 의원이나 또는 황교안 전 대표가 김기현 의원을 밀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그분들이 주변에 그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김기현 뽑아주십시오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 거냐 그건 좀 의문이고 오히려 이제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사실은 주호영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은 어쨌든 자기가 당대표 선거에 나갈 것인데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당대표도 영남, 원내대표도 영남 이러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도로 영남당이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고 지원했다라는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보였는데 네. 그런데 이게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게 이 선거가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뭐냐면 서병수 의원이 갑자기 이제 탄핵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 탄핵이 뭐 정당한이 많이를 한참 얘기하다가 사면이 필요하니 많이를 또 한참 얘기하고 급기야는 김무성 전 의원이 계엄령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다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전 정권에 대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상기시키는 사건들이었고 그렇게 보면은 권성동 의원이 지난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경력이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 맥락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주호영 의원을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권성동 의원을 지금 이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지를 과연 해야 되는 거냐. 여기서 일단 균열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주장한 양쪽 다 영남이면 안 된다. 이게 이번에 안 먹힌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어떤 반감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대로 주호영 의원의 계획대로 했으면 권성동 의원을 지지했어야 될 일부 영남의 의원들이 우리는 그 영남 대표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원래 우리 취향대로 뽑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결과가 권성동으로 원래 계획대로 갔어야 될 표가 김태형으로 가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맥락이 있다는 거죠. 아니, 두 분이 얘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당내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작동한 결과겠구나 이번에.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영남 뭐 이렇게 조금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쁘게 이게 말하면 영남 패권. 원내대표 선거에 지나친 해석일 수가 있어요. 원내대표 선거는 네. 딴 생각 안 합니다. 나하고 조금이라도 밥 한 공기 더 먹었으면 그 사람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이제 당권이 당 지도부 쪽에 많이 집중이 됐던 원내 총무 시절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내 총무가. 네. 공천에도 영향을 줘요. 그런데 지금 뭐 원내대표가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찌 보면 김기현 의원이 1차 투표에서 끝낼 수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실 의원들이 봤을 때는 마땅히 어느 한 사람에게 몰아줄 만한 구도는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소관계만 따지고 보면 그다지 어느 한 명을 일방적으로 밀어줄 만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김기현 의원의 경우도 또 동정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또 울산시장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는 그 상황이 상당히 또 이 여권의 압박이 강했다 이런 걸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부분들도 의원들한테는 또 특히 이제 영남 쪽 의원들이 가장 많잖아요. 네. 이런 동정론을 사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나친 역학 구도보다는 친소 관계가 더 결정적이었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씀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결과가 1차 투표 결과를 보니까 김기현 34표, 김태흠 30표, 권성동 20표, 유이동 17표. 유이동 의원은 뭐 그 친유승민계로 분류가 되는 네.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내에서는 상당히 신망이 있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다. 이게 좀 사실 좋은 글씨처럼 남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김태현 의원은 친박색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또 충남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김기현 의원은 울산이고 또 사실은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뭐랄까요. 영향력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제일 장점을 갖고 있는 의원이 또 김기현 의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이 그 얘기인데 네. 권성동 의원은 그 좋은 글씨 말고 하나가 지금 더 있습니다. 뭐냐면 김무성 전 의원이 지원한다.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 김태흠 의원 그리고 이제 유의동 의원 각각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뒤에 누군가 있다. 또는 과거에 이제 활약했던 어떤 올드보이들이 뒤에 있다. 뭐 이런 이미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가령 뭔가 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했던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초선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거부감을 가져왔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원내대표가 뭐 꼭 이런 구도만 갖고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이 이 선거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찍어줬다 이렇게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 의원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선출한 원내대표는 일정 기간 동안 다음 전당대회 할 동안
당대표 권한대행을 또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또 각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을 경우에 김무성 전 의원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복귀하는 것이냐. 그래서 과거의 비박계가 부활하는 것이냐. 뭐 이런 판단도 같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하면 애매하게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실은 미움받을 여지가 가장 적은 게 김기현 의원이었던 거고 그게 1차 투표처럼 자기 선호가 강한 투표에서는 이제 반영이 안 됐지만 본선에서는 역시 이제 미움받을 여지가 가장 없는 사람이 어떤 표의 흡수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그거는 아마 우리가 유일하지 않을까 우리 싶은데요. 방송밖에 없죠. 이게 뭐 거의 심오한 분석까지 진행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최고예요. 네. 그러면 일단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과거를 회귀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른바 이제 영남당으로 간 거 아니냐, 도로한국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지난번에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됐을 때 이거 다 도로 친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정치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일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또 울산시장을 역임했었던 김기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울산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거론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현 정부의 검찰 수사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주요 키워드를 보면 울산 이슈가 부각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건 더불어민주당하고 치열한 또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사선 의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계 질서와 또 자기 대권에 비중을 둘 거예요. 네. 이러다 보면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 당선 일성이 뭡니까? 차기 대권을 가져오겠다. 네. 여기에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럴 정도의 강한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여당과 정치적인 대결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뭐 앞으로 이제 사면론도 등장할 수밖에 없을 테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사면론도 부각될 테고 치열하게 여야 간의 이제 공방 또 협치보다는 서로 간의 대결 구도가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제 40명이 넘는 초선 의원들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도. 네. 근데 이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 후보 중에서 그래도 좀 젊은 세대로 분류되는 것은 70년대에 태어난 유이동 의원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젊은 세대 이 초선 의원들과의 간극은 여전히 좀 벌어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건 또 당 내에 또 해결 과제가 또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이 갖고 있는 지지 기반, 베이스 캠프를 포기하고 에베레스트에 올라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영남 쪽의 기반을 우리가 그냥 딛고 공고히 하고 난 다음에 확장성을 노리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펼 것 같은데 앞으로도.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강조하는 게 자강 아닙니까? 자강. 네. 일단 뭐 합당 얘기도 있고 무슨 뭐 대권 주자를 모셔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자강해야 되고 자강하려면 원래 지지층의 이제 구미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되고 특히 아마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물론 이걸 김기현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릴지 다음 지도부에 넘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못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목 올라와서 페이스북에 맨날 쓰는데 홍준표 의원처럼 이분들 다시 복당시킬 거냐 여부를 아무튼 가닥은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복당 여론에 좀 더 기울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점이 첫 번째가 있고 또 전당대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결국 영남 원내대표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비영남 대표가 돼야 된다. 이 여론이 막 올라오는데 네. 지금 그걸 최대한 앞세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경원 전 의원이죠. 그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예를 들면 이 당의 어떤 새로운 변화라든가 좀 중도를 향하는 그러한 어떤 개혁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캐릭터냐.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가 과거에 선거법 개정이나 이런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봤듯이 오히려 강경투쟁 이런 것들을 이끌었던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고 네. 더군다나 이제 본인은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황교안 전 대표하고 같이 지도부를 구성했던 인물로 또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유리한 국면이 된다고 하면 그거 과연
과연 이 당의 어떤 개혁적인 어떤 색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거냐 과연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크고 그 외에 또 수도권에서 지금 또 이 뭔가 이 비영남권 인사라고 이제 좀 내세울 만하다라고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 중에는 권영세 의원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분도 전형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전 정권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원내대표 선거의 결과로서 이후까지 전망을 하면 그렇게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나경원 전 의원 얘기하셨지만 나 전 의원 본인은 황교안 대표하고 자꾸 엮어서 이야기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당권 노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네.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이미 뭐 어느 정도 해제가 다 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민주당하고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제일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첫 시험대가 법사위원장 문제예요.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네. 근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이미 뭐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도 다 밝힌 내용이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부터 벌써 막히게 되면 국회가 꼬이지 않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절대 내놓을 수 없는 자리 하면은 법사위원장 자리예요. 왜냐하면 윤여중 법사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원내대표가 되면서 빨리 정청래와 박강원 두 의원 중에서 이제 박강원 의원 쪽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은 확정이 될 텐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회 지형까지 기울어지게 되면 이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법사위원장은 검찰 개혁을 봐서라도 절대 내놓을 수가 없는 자리죠. 왜냐하면 법안이 통과되는 이것조차 안 된다 그러면은 이른바 중도층 20, 30대 지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뭐 균형 배분 또 협치 배분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미 2년 동안의 상임위원장 임기는 정해진 상황에서 네. 책임을 지고 여당이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부처에서.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게 경우에는 상당히 지지층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런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남아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1년여가 대통령의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한데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는 결코 내놓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예결위원장도 포함이 될 수 있을 테고 그렇다면 네. 이것은 야당과 국민의힘과 협치를 사실은 하기가 사실은 힘든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계속하게 되는 김기현 원내대표로서는 치열한 공방만 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의 해법은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지리한 과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도 부담스럽지만 민주당이 더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잖아요. 또 뭐 개혁 과제를 마무리 줘야 할 책임도 사실 있는 거고. 그런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준다거나 뭔가 타협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이 원구성을 다시 논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에 원구성 협상할 때 뭐 상임위원장 하나도 우리가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거든요. 네. 국회 의석수 비율로 관행에 의한 그러한 배분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안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실. 네. 그리고 그 직후에도 사실 원구성 협상을 법사위원장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당도 그러면 그다음에 그 법사위원장 문제를 해결을 하면 그다음에 원구성 협상 다시 해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입장으로 돌아가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 얘기가 다시 이제 처음 얘기로 돌아가는 게 그런 법사위원장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 지금 되자마자 하는 얘기가 법사위원장은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사실상 훔쳐간 것이기 때문에 돌려놔야 된다.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범법이다. 이런 그렇죠. 표현까지 썼어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갖고 있는 것은 범법 행위다. 네. 작물이다. 내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그럼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나마 이 풀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좀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다 떠나서 누가 뭘 가느냐를 떠나서 법사위원장과 관련돼서는 이
법사위원장 자체가 개혁의 대상입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법사위가 상원 기능을 갖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 자구수정 기능을 네. 갖는 게 맞냐, 다른 상임위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법사위가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적이 계속 나왔고 이걸 없애야 된다. 상원 기능을 사실상 없애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일반 상임위화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구성 협상을 할 때도 법사위를 그렇게 이 일반 상임위화 한 다음에 배분하자라는 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해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의를 안 합니다. 이 권한을, 이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야당이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개혁의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양당이 합의를 이제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텐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양보를 하고, 그게 양보가 된다면 여당도 법사위원장을 좀 야당에 좀 주고 이런 정도의 딜이 이루어졌으면 저는 좋겠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그래서 짧게만 첨언을 드리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단순히 상임위 배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법사위가 검찰 개혁과도 맞물려 있고 네. 또 하나 지금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보수의 지지를 받는 윤석열 전 총장하고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런 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다른 상임위원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르면은 최근에 뭐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고 오히려 네. 더 동정 여론을 또 힘을 받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이 자리 몇 개 얻어왔다 이런 명분보다는 법사위원장을 찾아오고 싶은데 여당에서 양보하거나 또는 협치하지 않는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보다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정치력. 지금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지 지금 뭐 구도나 상황은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야권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걸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기가 끝난 건데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이제 당대표를 또 선출해야 되겠지만 당대표 선출하기 전에 좀 합당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가 6월쯤에 열린다고 가정해보면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안철수 대표가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하고 뭔가 이렇게 합을 좀 잘 맞춰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합당이라는 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동상이몽이죠. 왜냐하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당이라는 게 가능한데 지금 원내대표인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이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전당대회 이후에 뭐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신임 네. 당대표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간 확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당은 의원 3명인데 들어왔을 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지금 당장이라도 지역의 당원 협의회 또 위원장 이 부분도 서로 간에 배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절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당을 흡수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당은 오히려 100석의 정당과 대등하게 우리는 합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는 이상에는 합당의 시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둘 다 양쪽 모두가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했을 때 어떤 정치적 이득이 나에게 있느냐. 대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면 네. 당권 자리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걸 지금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지지층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너지 효과예요.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얻는 이익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지층들의 판단. 또 국민의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굳이 국민의당을 지금 우리가 당장 흡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국민의힘 차원에서 보면 이런 지지층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 국민의힘이 지금 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보는 시선이
이것은 결국 주호영 의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권한대행하면서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협상을 어쨌든 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뭔가 합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뭔가 지금 국민의힘에 뭔가 이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대권 주자가 없으니 안철수 대표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꼭 안철수 대표를 모셔와야겠다 이런 여론이 강하면 그 적임자가 이제 주호영 의원인 것이죠. 네. 그래서 전당대회에 가서 주호영 대표가 탄생을 해야 이 협상의 연속성이 있고 성공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영입할 수가 있다. 이 스토리가 지금 되는 것인데 그게 다른 이 당권주자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혼난 거잖아요. 주호영 의원이 이 안철수 대표하고 무슨 이런 협상을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비대위에서 아니 그거를 왜 동의도 안 받고 당신이 다 협상을 하느냐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전당대회용 이벤트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고 그리고 이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뭐 안철수 대표를 데려오는 게 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걸 손을 대기가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계속 주호영 이 원내대표하고 협상을 쭉 하는 그림이었으면 계속 협상을 해볼 만하지만 김기현 원내대표도 어쨌든 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협상권이라는 것은 대표에게 또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따로 그런 중요한 협상을 할 이유는 또 없죠. 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더 많이 지나야 뭐가 이제 얘기가 돼도 될 것이지 네. 당분간은 서로 뭐랄까 돌붙여 보듯이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게 두 분 의견이시니까요. 네. 사실은 지금 야권 통합 문제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 뭐 어떤 뭐 외부의 제3자, 그러니까 제3정당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다음번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좀 더 네. 이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민주당이 사실은 오히려 이벤트로 말하면 더 큰 이벤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판세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대체로 판세는 뭐 내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네. 홍영표 후보와 당대표 후보와 송영길 의원 사이에 또 양강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원식 물론 의원은 조금 약하다. 원식 후보가 들으면 상당히 또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네. 알 수 있는 거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파악되는 것은 대의원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45%.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40%. 국민 여론조사가 10%. 그다음에 당원 여론조사가 5%이기 때문에 결국 대의원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한 친문 지지층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당내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대의원들인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민주주의 4.0 자장 역할을 하는 홍영표 의원 쪽으로 결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추세 분석이 있고 권리당원은 좀 더 변화 차원에서 뭐 송영길 의원을 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금 당의 상을 어떻게 보냐. 물론 이제 당심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이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당심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홍영표 후보 쪽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대통령 지지율이 뭐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결집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로는 변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중도층 확보를 못하면 네. 외연 확대를 못하면 당이 외태롭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 위기 인식이 좀 더 강하다면 뭐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송영길 의원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릴 수 있는데 참 이게 대표 결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개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진중한데 어떤 사람들은 말실수가 많다. 당대표를 괜찮을까. 이런 판단까지도 막판까지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금 분석하고 판세에 대한 어떤 분석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김민하 평론가께는 흥행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지금 그렇게 큰 관심을 못 얻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배종찬 소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중도 확장성 내년 대선까지 보면서 뭔가 당 지도 체제를 꾸려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점이 별로 안 보인다. 기대감을 못 모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기대감을 모으려면 미래적인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당대회의 성적에 따라서 앞으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맥락들이 정치적 맥락이 형성이 돼야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이 시점에 가장 이제 그러한 맥락을 강화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정치 요인은 예를 들면 당내에 대권 주자가 여러 명이 있어서 그 각각의 대권 주자가 미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레이스가 형성이 되면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보겠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송영길 의원이 뭐 이재명 지사하고 공통된 의견을 가진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러시아 백신 얘기라든지 네.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전면적으로 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거고 하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못 모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누가 되더라도 사실은 앞으로 뭐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뭐 어떤 슬로건은 있지만 그렇게 큰 변화가 있겠는가?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논쟁거리 자체가 예를 들면은 뭐 정책이나 앞으로의 이 당이 가야 될 큰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논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고 네. 오히려 당원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이 뭐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또 국민들이 그냥 볼 때는 그렇게 또 와닿는 문제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 당의 어떤 당내의 어떤 여러 가지 쟁점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라든가 관심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뭐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일부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이게 좀 민주당 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게 그 뭐랄까요, 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사이에서나 아니면 중도층이라고 이른바 불리는 부동층 사이에서도 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고 민주당의 혁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이 문자 폭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한 25년 가까이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지지 강도나 또 호응하는 강도는 상당히 유권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지지층들은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죠. 이른바 팬덤이 생길 정도로 정말 나는 뭐든지 밀어주고 싶어. 근데 그들을 비판을 할 일인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그런 지지층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당이 너무 좋아. 나는 무조건 지지해. 당과 의견이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난 비판적이 될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탓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느냐. 지난 1년여 동안 그러니까 이 총선 이후에 좀 더 이런 역할을 180명의 의원들이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방송에서 시사에서 제가 이 초선 의원들의 20, 30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성문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건 좀 더 그들이 좀 주도를 했었어야 돼요. 왜? 지금 첫 번째로는 좀 더 강력한 계획을 냈더라면 이런 문자를 보낼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받기 전에 좀 더 강력한 계획의 모습, 자기 온몸을 던져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개혁 정책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과연 이런 문자 폭탄을 보냈을까? 또는 18원 후원금을 보냈을까? 두 번째는요. 저는 영리한 홍보라는 거죠. 네. 왜?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또는 검찰개혁이 왜 중요한가? 또 우리에게 남북관계는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이런 영리한 홍보를 좀 했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당 지도부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1년여 동안 당 지도부도 그렇고 여당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의 어떤 내부적 희생이 있었죠?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부적 혁신은 없는 가운데에서 지지율도 이탈되고 낮아지고 대통령의 임기 1년여 위기 상황에 닥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지지해왔던 지지층들은 화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들을 탓하기 전에 이들을 좀 더 호응을 받게끔 이끌지 못했던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사실은 반성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이 문자폭탄 보냈다고 이거 어쩌나 전전긍긍하고 또 잘한 일이라고 또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갤럽이 이 가끔씩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이 호감도 조사를 하잖아요. 네네. 정당 호감도 조사. 이게 잘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조사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그 정당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 비호감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비호감도 면에서
민주당보다 더 낮게 나오는 이런 현상,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조사 결과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김민하 평론가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정당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비호감도에 응답한 사람들이 응답자의 이제 60%에 달했고요. 호감이 있다, 호감도에 응답한 사람이 이제 30%에 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같은 조사에서 비호감도가 6에서 한 70% 정도 달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 53%로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호감도는 또 34%를 기록을 해서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30%의 벽을 넘었다. 이런 평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상당히 관심이 좀 모아진 거고요. 자세한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간 탄핵 이후에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호감도 비호감도가 이렇게 계속 국민의힘은 좀 호감도가 낮게 나오는 현상이 그렇죠. 나왔는데 이게 정반대로 지금 뒤집힌 상황이에요. 네. 이게 대선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예, 배종찬 이게 지금 소장께서. 위기 상황이에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당 차기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도 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재보궐선거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비호감도가 60%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거의 60% 정도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내려갔지만 비호감도도 이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이건 뭐냐?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뭐 했어?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잘 나갈 때 2018년, 2020년 정치적인 얼마나 반사 이익과 혜택을 수혜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받았던 것이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호감도는 왜 높아졌을까? 이른바 부정적이었던 샤이 보수가 긍정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네. 선거 결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호감도가 한번 나빠지면 이것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잘 또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예. 그런 만큼 빨리 이 비호감도의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의 반전을 여당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 벽이 깨졌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호감도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 네. 지지율 지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 거죠. 양당 모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정치가 왜 이러냐. 정치가 우리 삶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변화를 얼마나 할 수 있냐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은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로 일정 정도 보여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아마 지금 다시 되돌아가게 생겼기 때문에 비호감도는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제 생각에는. 네. 물론 제 생각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걸 앞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변화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난해와 같은 아주 소모적인 형태의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됐는지가 의문인 네네. 그런 국면을 안 만들고 정말 해야 될 개혁을 하는 게 지금 필요한 그런 변화거든요. 그런데 아까 문자 폭탄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자 폭탄을 보내고 뭐 이런 게 문제라기보다는 그 문자 폭탄이 보내는 사람들의 사실은 당이 이제는 우리가 좀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변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분들을 같이 포용해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니란 말이죠. 끌려간단 말이죠. 그걸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변화하는 모습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여주면 제가 볼 때는 이 비호감도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민생을 네. 주제로 한 이러한 알겠습니다.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번 비호감도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유, 호감도 그럼요.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이 얘기를 좀 민주당이 귀담아 들어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김민하 드네요. 평론가는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시죠. 저는 비호감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아니 뭐 무슨 그만해요. 좀 슬프고요. 항상. 마무리하면서 지금 자꾸 네 오늘 뉴스아이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